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원도 산골 여자 강선녀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 읽어드릴 책은 에미 라자르의 자기 앞에 생입니다. 로자 아줌마는 침대 밑에 히틀러의 대형 사진을 두곤 했는데요. 그 사연을 들으시고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집에 아이들이 많을 때는 로자 아줌마의 방에서도 잤지만 서너 명 정도일 때는 우리 아이들끼리 자는 침대가 있었다. 은다 아메데 씨가 오면 늘 그 침대에 앉곤 했다. 어떤 때는 침대에 한쪽 발을 올려놓고 선 채로 로자 아줌마에게 편지에 쓸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은다 아메데 씨는 말할 때 손짓 발짓을 해가며 흥분하다가 마침내는 분통을 터뜨리곤 했는데 정말로 화가 나서라기보다는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표현력이 부족하여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너무나 신나는 소식들이 가슴속에서 부글거리는 통에 언제나 사랑하며 존경하는 아버님께로 시작하지만 끝에 가서는 마구 흥분하다가 결국에는 화를 내고 마는 것이었다. 마음은 한마디 한마디 모두 다 금과 다이아몬드로 장식하고 싶은데 능력이 따라주지 않았던 것이다. 로자 아줌마가 써주는 편지에는 그는 공공사업의 기획자가 되기 위해 독학을 했고 댐을 건설하기도 했고 조국에 봉사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아줌마가 편지를 읽어주면 그는 너무나 즐거워했다. 로자 아줌마의 편지 속에서 그는 다리를 건설하고 도로를 놓는 등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아줌마는 편지를 읽어주면서 은다 아메데 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무척 좋아했고 아메데 씨는 그 내용이 더 진실이 될 수 있도록 편지 봉투 속에 돈도 넉넉히 넣었다. 그는 샹젤리제 거리에서 산 핑크색 양복을 걸친 채 황홀해하며 편지 내용에 귀를 기울였다. 그럴 때 보면 그는 정말 믿음으로 가득 찬 눈빛을 하고 있었는데 로자 아줌마는 아프리카 흑인들 중에는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진정한 신자란 하밀 할아버지처럼 신을 믿는 사람이다. 하밀 할아버지는 나에게 항상 신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그런 것들이 어릴 때 배워야 할 것들이라고 설명해 주면서 사람은 무엇이든 배울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은다 아메데 씨는 넥타이에서도 다이아몬드가 번쩍였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가짜라고 했지만 로자 아줌마는 진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가짜라고 말하는 건 그들은 늘 의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로자 아줌마의 외할아버지가 다이아몬드 상인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진짜 다이아몬드를 가려낼 수 있다고 했다. 은다 아메데 씨의 얼굴도 넥타이 위에서 번쩍였다. 물론 그 둘이 번쩍이는 이유는 각기 달랐다. 로자 아줌마는 아프리카에 있는 아메데 씨의 부모에게 보낸 직전 편지에 뭐라고 썼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별 대수로운 일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람이 가진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점점 더 믿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더구나 은다 아메데 씨는 그런 사소한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그의 부모가 행복하기만 하다면 그 외의 것은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다. 이따금 그는 자기 부모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는 중이라는 것도 잊은 채 과거에 자기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죄다 이야기하곤 했다. 나는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왕이며 만인이 자기를 존경한다고 떠벌렸다. 그랬다. 그는 정말로 나는 왕이다 라고 외쳤고
로자 아줌마는 다리나 댐 건설 등등과 함께 그 이야기까지 편지에 썼다. 나중에 아줌마는 은다 아메데 씨는 완전히 미추개라고 내게 말했는데 그것은 유태인 말로 미치광이라는 뜻이었다. 그녀는 그가 위험천만한 미치광이이기 때문에 나중에 큰 일을 저지르지 않게 하려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사람도 몇 죽인 것 같았는데 그건 흑인들끼리의 일인데다가 모르긴 해도 신원조차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가령 미국 흑인들처럼 프랑스 국적이 없는 사람들 말이다. 경찰은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의 일만 취급하니까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다. 언젠가는 알제리인들인지 코르시카인들인지 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바람에 로자 아줌마는 그의 부모에게 누가 봐도 유쾌할 수 없는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다. 포주가 여느 평범한 사람들처럼 아무 문제 없이 지낸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은다 아메데 씨는 자신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항상 경호원 2명을 거느리고 다녔다. 이 경호원이란 작자들은 어찌나 험악하고 무섭게 생겼던지 고해성사 따윈 생략하고 얼른 하느님께 던져주고 싶은 몰골이었고 권투선수였다는 보로라는 사람은 하도 얻어맞아서 입은 삐뚤어지고 한쪽 눈은 푹 꺼져 있는 데다 코는 뭉그러져 있었다. 한쪽 눈을 얻어맞을 때 다른 쪽 눈이 튀어나왔는지 다른 눈 한쪽도 제자리에 붙어있지 않았고 심판이 싸움을 중단시킬 적마다 눈두덩에서 뽑혀나갔는지 눈썹도 없었다. 어쨌거나 주먹이 셌고 주먹뿐 아니라 쉽사리 찾아볼 수 없는 힘센 팔의 소유자였다. 로자 아줌마는 사람은 꿈을 많이 꿔야 빨리 자란다고 했는데 보로라는 사람의 주먹이 그렇게 큰 걸 보면 그의 주먹은 쉴 새 없이 꿈을 꾸었나 보다. 다른 경호원은 얼굴이 멀쩡했지만 그래도 무서웠다. 나는 수시로 표정이 변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는가 하면 매번 말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위선자라고 들었다. 물론 그 사람에게도 나름대로 사연이야 있을 것이고 누구나 감추고 싶어하는 법이지만 이 사람의 얼굴은 너무나 위선적이라 그가 감추려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만 해도 머리털이 곤두섰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는지? 게다가 그는 내게 항상 미소를 보냈다. 흑인들이 빵에 어린아이 고기를 끼워 먹는다는 얘기 역시 오를레앙의 헛소문이라고는 하지만 나는 항상 내가 그의 식욕을 돋우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아무튼 그들은 예전에 아프리카에서는 식인종이었고 그런 습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 같았다. 내가 그의 옆을 지날 때면 그는 나를 붙잡아 자기 무릎에 앉히고는 자기에게도 내 또래의 아들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도 갖고 싶어하는 카우보이 장난감 세트를 아들에게 선물했다고 말했다. 정말 치사하고 더러워서. 찾으려고 하면 누구에게나 좋은 점이 있듯이 그에게도 그런 점이 없진 않았겠지만 이리저리 굴리는 그의 눈만 보아도 기분이 더러워졌다. 그도 그것을 눈치챘는지 한 번은 나에게 피스타치오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다. 위선자 같으니라고? 피스타치오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기껏해야 1프랑밖에 안 했다. 그는 그깟 피스타치오 몇 알로 나하고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믿은 모양인데 그건 엄청난 착각이었다. 내 말을 믿어주기 바란다.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내 뜻과 무관하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또 한 번 격렬한 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은다 아메데 씨는 일요일마다 편지 대피를 부탁하러 오곤 했다. 일요일에는 몸 파는 여자들도 일을 하지 않는데 그것은 성탄절이나 정초에 전투를 중단하는 전통과 같은 것이다.
맡긴 아이를 만나러 오는 여자들도 한둘 있었다. 그 여자들은 아이를 데리고 공원으로 바람을 쐬러 가든가 외식을 나갔다. 장담하건대 몸 파는 여자들도 때로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 손님들보다도 만날 기회는 드물지만 아이들은 그녀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물론 애를 맡겨놓고는 소식 한 장 없이 사라져버리는 여자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여자들은 죽었을 수도 있고 또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여자들은 가능한 한 오래 아이와 함께 있으려고 다음날 일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같이 있다가 정오가 다 되어서야 데려오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에 집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붙박이 족속들 뿐이었다. 나와 바나니아가 그랬는데 그 애는 1년 전부터 송금이 딱 끊겼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집처럼 잘 지내고 있었다. 모세도 우리와 마찬가지 신세였지만 한 유태인 가정에서 그 애를 입양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양부모가 될 사람들은 모세에게 유전병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다. 삼가 말하건대 나중에 곤란을 겪지 않으려면 아이를 데려다가 정이 들기 전에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해두는 게 당연하다. 카치 선생님이 확인서를 떼주었지만 양부모는 더 확실히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 무렵 바나니아는 훨씬 더 신바람이 나 있었는데 그건 그때 막 자기에게 고추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했기 때문이다. 나는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를 것들을 배우고 있었다. 하밀 할아버지는 내게 손수 그것들을 적어주었다. 중요한 것들은 아니었지만 나는 그것들을 지금도 암송할 수 있다. 할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시면 무척 기뻐하실 텐데. 엘리 하브 알라 라 이브리 기루 수반 아드다임 라 이아줄. 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 외에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는 원하는 게 많았지만 하밀 할아버지는 내게 우리 종교에 관한 공부를 시킨 것이다. 하밀 할아버지 자신처럼 내가 죽을 때까지 프랑스에서 살게 되더라도 내게 조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 기억할 조국조차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이었다. 나의 조국은 아마도 알제리나 모로코 같은 곳일 거다. 비록 서류상으로는 내가 아무 곳에도 존재하지 않지만 로자 아줌마가 내게 조국이 있다고 확신했으니까 어딘가에 있기는 있을 것이다. 아줌마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나를 아랍인으로 키우는 것은 아닐 테니까. 그녀는 또 어쩌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라고도 했는데 사람이 돈 한 푼 없이 궁지에 빠지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랍인들과 유태인들이 서로 싸운다고 해서 그들이 유별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들에게 동포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했다. 그렇지만 유태인과 독일인들과의 관계만은 좀 다르다고 했다. 참, 내가 아직 말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로자 아줌마는 침대 밑에 히틀러의 대형 사진을 두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껴지거나 어떤 성인에게 의지해야 좋을지 모를 때면 그 초상화를 꺼내서 들여다보았다. 로자 아줌마는 침대 밑에 히틀러의 대형 사진을 두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껴지거나 어떤 성인에게 의지해야 좋을지 모를 때면 그 초상화를 꺼내서 들여다보았는데 그러면 큰 걱정거리 하나는 덜었다 싶은 생각에 기분이 한결 나아지고 근심 걱정까지 금세 잊을 수가 있다고 했다. 유태인으로서의 로자 아줌마에 대해 말하자면 그녀는 성녀였다. 물론 아줌마는 우리에게 항상 가장 싼 것만 먹이고 라마단이라는 끔찍한 것으로 나를 지겹게 했지만 말이다. 20일 동안이나 먹지 않고 지내야 하다니 한번 상상해보라. 로자 아줌마는 그것이 하늘이 내린 은총이라며
라마단이 돌아오면 언제나 의기양양해 했다. 라마단 기간에는 그녀가 요리한 찐 생선을 나는 먹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녀는 심술궂게도 남의 신앙을 애써 지키게 하고는 정작 자신은 햄을 먹었다. 내가 그녀에게 햄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면 그녀는 허리가 끊어져라 웃어젖히고는 그뿐이었다. 나는 그녀가 라마단 때마다 의기양양하게 나를 굶기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다. 그래서 라마단이 돌아오면 내가 회교도라는 것을 모르는 동네로 가서 식료품 가게 진열대의 음식을 훔쳐먹는 수밖에 없었다. 어느 일요일 로자 아줌마는 아침나절 내내 울고 있었다. 그녀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루 종일 울기도 했다. 그럴 때는 실컷 울도록 내버려둬야 했다. 아줌마에게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그날 아침 베트남 꼬마가 볼기를 맞은 게 기억이 난다. 초인종 소리만 나면 침대 밑으로 숨는 버릇 때문이었다. 그 아이는 아무래도 돌볼 사람이 없게 된 3살 때부터 무려 20집이나 전전했기 때문에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 그 애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언젠가 한번 보러 갈 참이다. 로자 아줌마네 집에서 초인종 소리는 누구에게도 반가운 소리가 아니었다. 언제 빈민구제소에서 조사를 나올지 몰라 모두들 전전긍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로자 아줌마는 필요한 위조 서류는 모두 준비해놓고 있었을 뿐 아니라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이후로 그런 일에만 전념하고 있는 유태인 남자와 긴밀히 정보를 주고받고 있었다. 내가 이미 말한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줌마는 경찰서장의 보호도 받고 있었다. 서장이 어렸을 때 그의 엄마가 미용사를 한다고 지방에 내려가 있었는데 그때 로자 아줌마가 서장을 키웠다고 했다. 그러나 세상에는 언제나 질시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므로 로자 아줌마는 밀고 당할까봐 늘 불안해했다. 그녀는 아침 6시에 초인종 소리에 잠을 깨어 경륜장으로 끌려갔다가 그 길로 독일의 유태인 수용소로 보내진 경험이 있었던 것이다. 다시 그 일요일 아침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날 아침은 은다 아메데 씨가 경호원 둘을 거느리고 편지 대피를 부탁하러 온 날이기도 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너무나 위선자 같은 태도를 보여서 모두들 밥맛없어 했다. 내가 왜 그렇게 그에게 혐오감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내가 9살이나 10살쯤이었기 때문이거나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미워할 누군가가 필요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다. 은다 아메데 씨는 침대에 한쪽 발을 얹어놓고 입에는 굵은 시가를 물고 있었는데 아무데나 담뱃재를 떨어내면서 편지에 쓸 내용을 짓거려냈다. 그는 머지않아 나이지리아로 돌아가서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쓰게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는 정말로 그렇게 되리라고 믿었던 것 같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사람이란 자기가 한 말을 스스로 믿게 되고 또 살아가는 데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철학자 흉내를 내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앞에서 분명히 말하지 않은 게 있는데 창녀의 아들인 그 경찰서장은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것 같았다. 그는 이따금 로자 아줌마가 자신의 비밀에 대해 입을 다무는 조건으로 그녀를 껴안으려 들기까지 했다. 하윌 할아버지가 늘 말하던 대로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라는 거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다. 은다 아메데 씨가 편지 내용을 불러주는 동안 왼쪽 경호원은 소파에 앉아서 손톱을 다듬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오줌을 누러 나가려는데 내가 좀 전에 말한 그 작자가 나를 붙잡아 자기 무릎에 앉혔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더니 모자를 뒤로 젖히고 말했다.
널 보니 우리 아들이 생각나는구나, 모모야. 방학이라서 엄마와 함께 니스 해변에 갔는데 내일 돌아오지. 녀석의 생일이거든. 생일 선물로 자전거를 사줄까 하는데 우리 아들 녀석하고 놀고 싶으면 우리 집에 오도록 해라. 그때 내가 어떤 기분이었는지는 모르겠다. 엄마도 아빠도 자전거도 없이 지낸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이제 와서 이 작자가 나를 못 견디게 만들다니. 여러분은 내 말을 이해할 것이다. 좋다. 인샬라. 하지만 이건 진심이 아니다. 단지 내가 훌륭한 회교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다. 하여튼 그 사건이 내 감정을 건드렸고 나는 어떤 끔찍한 폭력적인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런 감정은 내 속에서 치밀어 오른 것이었고 그래서 더욱 위험했다. 발길로 엉덩이를 차인다든가 하는 밖으로부터의 폭력은 도망가 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나 안에서 생기는 폭력은 피할 길이 없다. 그럴 때면 나는 무작정 뛰쳐나가 그대로 사라져버리고만 싶어진다. 마치 내 속에 다른 녀석이 살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 울부짖고 땅바닥에서 뒹굴거리고 벽에 머리를 찧었다. 그러나 소용없었다. 그 녀석이 다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아무도 마음속에 다리 따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기분이 좀 나아진다. 그 녀석이 조금은 밖으로 나가버린 기분이다. 여러분은 내 말을 이해하는지? 아무튼 내가 지쳐 나자빠져 있을 때 그 사람들은 가버렸고 로자 아줌마는 당장에 나를 카츠 선생님에게 데려갔다. 그녀는 파랗게 질려서 나에게 유전병이 있는 게 분명하고 자는 동안 자기를 칼로 찔러 죽일지도 모른다고 횡설수설했다. 로자 아줌마는 왜 항상 자는 동안 누가 자기를 죽일까봐 무서워했던 것일까? 마치 그 생각에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선생님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아줌마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양처럼 순한 아이를 두고 그런 말을 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라고. 그는 아줌마에게 서랍 안에 있던 신경안정제를 꺼내 처방해 주었고 우리는 나란히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로자 아줌마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호들갑을 떨고 나서 나한테 괜히 미안해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그녀를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 목숨은 그녀에게 남아있는 전부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목숨을 소중히 생각한다. 하지만 세상에 있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건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글 중 인샬라라는 말은 신의 뜻대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고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